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소화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소화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영양소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주로 왜 소화를 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먹어야 하는가, 뭘 먹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다룰 거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절해서 소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중학교 때 배운 것보다는 재밌을 겁니다. 네. 뭐 이게 이래서 그냥 외워 뭐 이 정도는 아닐 거니까요. 자, 우리가 영양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독립영양하고 종속영양.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뭐지? 영양소의 공급 방식이죠. 영양소를 스스로 공급하면 독립영양이고, 스스로. 그 다음에 다른 생물을 먹으면서 공급을 받으면 종속영양이 되는 거죠. 사람은 당연히 이쪽이죠. 독립영양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화학합성을 하는 아이가 있고 광합성을 하는 아이가 있죠. 자, 그 영양분이라고 하는, 영양소라고 하는 거는 저분자 화합물을 고분자 화합물로 바꾸는 동화 반응을 통해서 간단한 물질들을 커다란 거대 분자로 만드는 방식이죠. 근데 이 방식은 흡열 반응이잖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의 소스가 태양이면 광합성, 태양 이외에 어떤 화학 물질에서 에너지를 얻으면 화학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열심히 배웠고요. 광합성, 그죠? 화학합성을 하는 아이들은 햇빛이 필요 없죠. 그래서 땅 밑이나 뭐 어디 저기 용암 근처에 사는 이런 아이들은 주변에 있는 무기물질을 가지고 에너지를 얻어서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자, 우리가 영양분을 좀 더 쉽게 우리는 음식을 왜 먹어야죠? 여러분들 안 먹으면 왜 죽습니까? 배고파서 죽진 않지. 배고파서 죽진 않죠. 자, 일단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뭐라고? 배고파서는 아니고요. 배 안 고파도 먹는데 뭐. 에너지 공급의 소스가 되죠. 음식에서. 그러니까 음식에 들어있는 뭐 탄수화물 같은 것들이 ATP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에너지를 얻어야 지금 여러분은 앉아있을 수 있고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제 말을 여러분은 알아들을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ATP가 공급이 된다고 해서 다 알아듣는 건 아니죠. 뭐 하여튼 알아들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너지 공급 말고 신체 구성 물질을 공급받을 수 있죠. 생각해보면 세상은 레고블럭 같은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다 레고블럭으로 쌓여져 있는 정교한 물질들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레고블럭들이 이제 최소 단위가 되겠죠. 어떤 물질의 최소 단위들. 그죠?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다는 건 레고블럭을 세트로 먹는 거야. 그 먹었는데 그 레고블럭이 내 몸에서 아니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과 달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레고블럭을 뜯어가지고 다시 조립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그 레고블럭을 뜯어내는 과정이 뭐가 되느냐면 소화가 되는 겁니다. 레고블럭을 뜯어가지고 내가 흡수해서 레고블록 그 단위 단위로 이렇게 레고블록 단위 단위로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뭐 성을 만들지 아니면 뭐 케이크를 쌓을지 뭐 이런 거는 뭐 그죠? 그 사람에 따라서 필요한 걸 만들어 쓰면 되겠죠. 근데 이 레고블록의 이 원판을 만드는, 이 조각을 만드는 건 사람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로 누가 하냐면 식물이나 아니면 세균 같은 아이들이 요 아주 작은 레고블록의 원판을 만드는 거고, 이거를 이제 사람은 이건 못 만들지만 요거를 이 조각들을 이어붙여가지고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건 잘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야 레고블록의 원판이 있어야 이걸로 모양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공급하는 소스가 되는 거죠, 음식이. 그러니까 안 먹으면 몸을 구성할 수도 없고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뭐 바로 가는 거죠. 바로는 아니지. 우리 몸은 저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은 버팁니다. 그 뭐 팟캐스트 듣다 보면은 법륜 스님 막 한 뭐 몇 주야? 뭐 한 7주, 8주? 뭐 이렇게도 단식을 해보셨다는데.
뭐 대단하신 것 같고요. 물은 물 안 먹으면 일주일 안에 죽습니다. 예, 물은 훨씬 더 치명적이죠.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 안에 뭐가 중요하냐? 음식 안에 어떤 게 들어있어야 되냐? 그죠? 우리가 먹어야 되는 영양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주 영양소와 부 영양소로 나눌 수가 있다. 뭐와 뭐로 나눌 수 있는 건 너무나 쉬운 얘기고요. 뭘 기준으로 나누느냐가 중요한 거야. 예, 세상은 뭐 아무거나 막 나눌 수 있으니까 기준에 따라서. 이 나누는 기준은 뭡니까? 그렇죠.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으면 주, 없으면 부.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영양소가 뭐 있죠? 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있고 부영양소는 비타민, 무기염류, 물을 영양소로 포함하는 책도 있고 아닌 책도 있지만 뭐 일단 물질이 있으니까 넣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탄단지 보시면은 이거 뭐 우리 많이 했죠, 이거 탄단지 뭐 어쩌고저쩌고 쫙 있잖아. 여기서 보면 열량이 g당 4kcal인데 킬로칼로리가 뭐죠? 열량이 뭐야? 뭘 나타내는 단위? 어떻게 측정합니까? 1kcal의 의미. 예, 물 1kg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여러분들 과자 봉지 안에 과자 봉지 뒷면에 보면 칼로리 써 있죠?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태워서 어떻게? 예, 태워가지고 그 과자를 태워서 그렇죠? 이 위에 물을 놓고 이 물의 온도가 몇 도씩 올라갔냐 이거 재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한번 실제로 해볼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활동지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한번 과자와 얼마나 비슷하게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생각을 좀 많이 해야죠. 왜냐하면 보통 실제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실험을 하면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그 과자 봉지에 써있는 열량의 반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실험하면. 왜 그러지? 물을 끓이는데 들어가는 열량 말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가 승패를 좌우하겠죠. 조만간 해볼게요. 네, 이거는 이제 생물의 탈을 쓴 물리가 되겠죠. 물리나 뭐 화학이나 여러분이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땅콩이 되게 잘 타니까 땅콩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가장 많은 요거는 가장 많은 열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점수를 19, 8, 7, 6 이렇게 한번 배틀을 한번 해보죠. 재밌어요? 쭉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탄수화물은 단당 2당이 있고 뭐 다당에 뭐 이런 거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다. 넘어가고. 자, 부영양소는 이런 것들이 있죠. 비타민을 왜 먹어야 되나요? 주로 얘 뭐로 쓰이냐면 효소의 성분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효소의 성분이기 때문에 효소 자체는 계속 재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거기에 보조인자 같은 걸로 쓰이니까 요거는 이제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지만 없으면 효소의 활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무기염류는 여러 가지 생리기능을 조절을 하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물은 없으면 왜 죽죠? 물이 없으면 왜 죽지 근데? 일단 물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물. 일단 체온을 유지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몸 안에 여러 가지 삼투압을 조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뭔가 몸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려면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공간이 물이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일단 뭐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거는 이제 앞에서 다 한 건데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은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필수 영양소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필수자 붙은 거 아는 거 뭐 있습니까? 필수? 아미노산. 필수? 예? 필수 비타민. 생소하네요. 비타민은 다 필수죠? 예. 필수 아미노산. 이거 많이 들어보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필수 지방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잘 못 들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무기염료를 다른 말로 무기질이라고도 하죠, 그냥. 이런 것들이 필수 영양소인데, 필수 영양소, 그러면 아미노산이 필수 아미노산 말고 다른 건 필요하지 않냐? 여기서 필수라는 말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영양소는 다 필요한 거야. 아미노산이 우리 몇 개죠? 20개죠? 필수 아미노산이 9개 정도 되는데, 그럼 9개 말고 11개 필요 없냐? 당연히 필요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필수는 뭐가 생략된 말이냐면, 필수적으로 꼭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거지, 이것만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 꼭 먹어야 되는 건데, 왜 이거를 꼭 먹어야 되냐면, 못 만드니까요. 몸에서 못 만드니까 먹어야죠. 자, 필수 아미노산부터 보면, 우리 필수 아미노산이 이렇게 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추가되냐면은, 아이들은 히스티딘이 추가됩니다. 여기 8개에 애기들, 갓난 애기들은 히스티딘이 추가되고 성인이 되면서 히스티딘이 사라져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크면서 히스티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먹는 고기들 있죠? 뭐 닭고기, 돼지고기, 뭐 소고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이런 게 부족할 리가 없어요. 고기들은 이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식물만 먹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베지터리언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식물은 이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뭐 콩 같은 경우는 메사이오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물로만 이제 식단을 구성하고 싶다. 그런 꿈을 꾸는 분들이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점심 때 보니까 잘 먹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던데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 없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나중에라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식물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내 몸에 필요한 것 중에 부족한 것들을 찾아서 식단을 꾸려야죠. 얘한테 이게 부족하면 그게 들어있는 또 다른 식물을 같이 섞어서 먹어야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살찌는 거하고 영양실조는 다른 개념입니다. 살이 찌면서도 영양실조 걸릴 수 있죠. 라면만 계속 먹어. 라면을 막 미친 듯이 먹어. 막 한 끼 5개씩 먹으면 살찌겠죠. 근데 그렇게 1년, 2년을 먹으면은 영양실조 걸릴 수 있죠. 영양실조라는 개념은 내 몸에 필요한 어떤 다양한 영양소 중에 뭔가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걸리면 그게 다 영양실조인 거죠. 살찌는 거는 칼로리가 남아 넘치면 그냥 지방으로 바꾸는 거니까 그거랑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그냥 기억을 해봅시다. 이런 거를 꼭 이런 거는 몸에서 못 만드니까 먹어줘야 된다. 거기에 히스티딘이 아기 때는 있다가 어른이 되면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러면 모든 동물이 그러면 이 9가지 히스티딘까지 포함해서 이 9가지를 다 먹어야 되느냐? 동물마다 다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어떤 동물은 왜냐하면 대사 경로가 모든 동물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동물은 A를 가지고 B를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동물은 A를 가지고 B를 못 만들어내면 봐봐. A를 가지고 B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물이 있으면 A가 필수 영양소겠죠. 필수 아미노산이겠죠. 근데 A를 가지고 B를 못 만들면 A도 필수, B도 필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동물들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다. 우리의 포커스는 사람이죠. 예, 여러분의 포커스는 사람. 사람도 모르는데 우리가 뭐 곤충 지금 다룰 때가 아니죠. 우리를 일단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먹어야 되는 건 몇 개? 여러분 다 컸습니다. 예, 8개입니다. 8개. 그 다음에 필수지방산 리놀레산 있습니다. 리놀레산. 우리 몸에서 뭐를 좀 잘 못 만드냐면 이중결합, 지방산의 이중결합을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 좀 먹어줘야 되는데 리놀레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식용유 뒤에 보면은 써 있어. 예, 리놀레산, 뭐 리놀렌산 뭐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그거는 먹어줘야 됩니다. 사람이 못 만들어서. 요거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기름에 많이 들어있어요. 뭐 식용유, 올리브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 안 그러면 등푸른 생선. 등푸른 생선이 왜 많이 들어있냐면 보통 추운데 깊은 데 살아요. 야들이. 네, 그러면은 추운데 사는 아이들이 왜 기름이 많지?
그치, 막의 유동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막의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 이중결합이 늘어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중결합을 가진 아이들이 많고, 대표적으로 등푸른 생선의 얘? 고등어. 고등어 여러분들 구워봤어? 기름 막 뚝뚝 떨어지는 거 봤죠? 그 기름 안에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거 드시면 되고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이제 3학년 올라가서 기회가 되면 요거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훅 핥고 지나갈게요. 그러니까 리놀렌산이 간말 리놀렌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아라키돈산으로 바뀌는데, 이 아라키돈산이 굉장히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구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걸로 뭐가 있냐면 프로스타글란딘. 앞에서 또 얘기한 거 막 떠오르는 거 있죠. 뭐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자궁수축 이런 거는 잘 안 까먹어요. 그렇죠? 자궁수축 이런 거. 그거 말고 혈액 응고에도 관여하고 그다음에 통증이나 염증 이런 데 관여한 그 중요한 물질이죠. 그거를 만드는 전구체 같은 역할을 하고, 그 말고도 여러 가지 물질의 전구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 이걸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전환이 가능한 거니까 필요하다 이거죠. 근데 어떤 동물들 같은 경우는 리놀렌산 가지고 아라키돈산을 못 만들어요. 대사 경로가 없어서. 그러면 그런 동물들은 아라키돈산도 필수겠죠. 필수 지방산이겠죠. 그냥 이거는 상식 차원이죠. 상식적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잘 보고 여러분이 먹는 거 보면은 뒤에 성분이 굉장히 잘 써져 있어요. 잘 안 보죠? 잘 보시면 재미가 있을까요? 비타민 좀 볼게요.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비타민은 13종류가 있습니다. 13종류. 자, 비타민은 크게 두 종류가 있죠. 뭐가 있냐면은 수용성 비타민하고 지용성 비타민이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뭐가 있냐면은 B, C가 있죠. 자, 여기서 보세요. B가 하나가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B 많죠. 그래서 비타민 B군, B그룹 이렇게 이름을 짓죠. 비타민 B가 한 개가 아닙니다. 비타민 B 많고 C 있고. 얘네들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다 배출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비타민 C 음료는 많죠. 비타500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데 비타민 D 음료, 비타민 A 음료 이런 거 못 들어봤죠. 이런 건 많이 먹으면 좀 위험합니다. 왜냐면 지용성은 이거 지방세포에 비타민이 축적돼요. 그래서 일정량 이상 많이 먹으면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독이라는 게 별게 아니야. 그냥 우리 몸에 많고 처치 곤란하면 다 독입니다. 우리 몸에서.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들을 많이 먹으면 요걸 어떻게 해줘야 된다? 박혀있는 걸 캐내야 된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이 캐다죠. 캐다. 박혀있기 때문에 캐내야죠. 캐다. 그렇게 또 스토리라인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타민 B12의 물질 이름이 코발라민이죠. 그냥 비타민은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중요한 물질이라는 의미의 함축적인 단어로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각각의 물질 이름이 다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한테 꼭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B9, 엽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은 핵산을 만드는 조효소죠. 이게 어디 많이 쓰일까요? 핵산을 만들려면 누가 많이 먹어야 되냐면 저 엽산을 임산부들이 많이 먹어줘야 돼요. 왜냐면 아기가 이제 세포 분열을 막 해갖고 숫자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DNA 핵 분열을 계속해야 되니까 엄청난 양의 핵산이 필요하죠. 그걸 만들어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임신 3개월이 넘어가면 의사가 이제 엽산을 먹으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왜 먹어야 되냐면 이걸 충분히 만들어야 세포 분열할 때 문제가 없거든요. 그때 문제가 생기면 기형의 확률이 높아지죠. 애가 충분하게 못 큰다거나 아니면 뇌신경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뇌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지능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엽산은 충분하게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먹어도 되죠. 왜냐하면 수용성이니까. 그래서 충분한 양을 먹어주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 와이프한테 길게 설명을 했죠.
왜 너가 엽산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다가 듣지를 않아요. 네, 제가 그 화학 구조식까지 동원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왜 먹어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뭐 그렇고요.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코발라민, 요게 적혈구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빈혈 치료제 보면 성분 중에 코발라민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코발라민이라고 써있으면 아 이게 비타민 B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홈플러스 같은 데 보면 이거 이렇게 낱개로도 파는 거 알아요? 그 비타민 그 코너 가면은 이거 낱개로도 팔아요. B1, B9, 뭐 B12 이런 식으로 또 쫙 팔아. 하나하나씩도 팔아요. 종합 비타민 말고도. 그래서 내 몸에 맞게 세팅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먹으면 되고. 이 C가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먹죠?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먹잖아. 피곤해도 먹고 입에 뭐 놔도 먹고 그냥 뭐 기분 안 좋아도 먹고 뭐 그냥 시험 망쳐도 먹고 뭐 여러 가지로 먹죠. 그냥 뭐 만병통치약처럼 먹는데 이게 이제 뭐에 좋냐면 콜라겐 합성에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은 피부 조직을 이제 이어주는 세포의 기질에 중요한 성분인데 요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면 비타민의 소모량이 많아져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대사작용을 통해서 비타민의 소모가 많아져. 그러니까 비타민이 빨리빨리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비타민은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먹어줘야 되는데 그 양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비타민의 부족을 야기시키죠. 그러면 콜라겐의 합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피부가 좀 푸석푸석해져 보일 수 있죠.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그 다음에 우리 이 내장 쪽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이건 안 보이니까 일단은 입 안을 봤을 때는 입 안에 헌다기보다는 입 안에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일단 방어막이 좀 약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염증이 침입할, 세균이나 뭐 이런 게 침입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 그런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구내염에 걸릴 확률도 커지는 거죠. 예. 무조건 걸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항산화. 항산화가 진짜 좋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좋다니까 많이 드시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줌 색깔 좀 노래질 정도로 많이 드세요. 엄청난 고용량의 비타민 C를 먹었을 때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연구도 있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엄청난 양의 비타민 C를 먹으면 결석에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연구도 있어요. 결석에 걸릴 거냐, 암을 예방할 거냐. 뭐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있고 지용성 비타민들은 이거 좀 중요합니다. 제가 그 중에 이 두 개만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그 비타민 A 하면 야맹증 바로 요 그림 요거 까먹지 않았죠? 예.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있는데 A 하면 야맹증인 거 아니겠습니까? A가 왜 야맹증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비타민 A는 레틴올을 비타민 A라고 부릅니다. 레틴올. 올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OH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알코올이라는 얘기입니다. 알코올. 이건 알코올이고 이게 산화가 되면 알코올이 산화가 되면 혹시 뭐가 되는지 알데하이드가 되죠. 레틴올이 알데하이드가 되면 레틴알이 되죠. 이걸 다른 말로 그냥 편하게 레티날이라고도 합니다. 발음 나는 대로 레틴알이 되죠. 그러니까 레티놀에 알데하이드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레티놀, 레티날, 알데하이드기로 바뀌었죠. COH 이렇게. 근데 이 레틴알이 뭐의 성분이냐면은 레티날과 옵신이라는 게 만나면 로놉신이라고 하는 색소가 됩니다. 이게 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눈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칩시다. 여기가 동공이겠죠? 동공이고 자, 여기가 빛이 들어오는 여기가 이제 망막이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빛을 감지하는 세포들이 들어있겠죠. 자, 시각을 감지하는 빛을 받아들이는 세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쪽 빛이 들어오는 직진거리 여기에는 뭐가 많냐면 원추세포들이 많고요. 원추형으로 생겨서 그 다음에 이쪽은 간상세포
이거 막대기 간자입니다. 그냥 이렇게 막대기처럼 생겼어요. 근데 요 간상세포 안에 빛을 받아들이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는 물질을 색소라 부르죠. 색소. 광합성에서 식물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물질을 광합성 색소, 엽록소라고 부르잖아요. 얘네는 뭐라고 부르냐면 로놉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로놉신. 간상세포 안에 로놉신이 들어있는 거야. 이 로놉신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얘는 옵신과 레티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빛을 받으면 로놉신이 옵신과 레티날로 바뀌고 어두워지면 이 두 개가 다시 합쳐져서 빛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리고 간상세포에 있는 이 로놉신은 세상을 흑백으로 보게 해줍니다. 대신 굉장히 적은 양의 빛에서도 이게 역치가 얘보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적은 양의 빛에서 흥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빛이 적을 때 얘가 주로 관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밤이 되면 우리는 빛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빛을 볼 수 없게 되는 게 아니고 색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흑백으로 보이는 거죠. 밤이 되면. 왜냐면 요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RGB가 있는데 요거 원초세포가 세 종류가 있어요. 적색, 녹색, 청색. 이렇게 세 가지의 원초세포가 있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존재하는 색을 보게 되는데 얘는 이 원초세포는 간상세포에 비해서 역치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빛이 많아야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양이 적어지면 색깔을 볼 수 있는 이쪽이 흥분이 안 되고 이쪽만 흥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흑백으로 보게 되고 형광등을 켜거나 충분한 양의 빛을 주면 다시 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색깔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자 여기서 뭐 상식적으로 우리 정록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그럼? 적색과 녹색 원초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적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구분이라는 게 신호등에 있는 적색과 녹색 이걸 구분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섞였을 때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섞이면. 이걸 이렇게 따로따로 떼놓고 보면 이거 알아요. 왜냐면 이게 사람마다 보이는 게 좀 다르지만 이 정록생명 걸린 사람들도 이게 보면은 이 색과 이 색의 차이는 나거든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빨간색과 녹색은 아니겠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그 색이 빨간색이라고 알려주면 그 색이 빨간색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 색이 녹색인 줄 압니다. 근데 이 둘을 섞어놓으면 이 둘의 구분이 모호한 거죠. 그래서 우리 정록생명 검사지 보면 적색과 녹색을 섞어놓죠. 그래서 녹색으로 색깔을 만들고 반대로 적색으로 색깔을 만들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글자가 뭉개져 보이죠. 그러니까 튀어나와 보이는 글자가 없으니까 못 읽는 거고 우리는 그 둘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 튀어나오는 거고 그렇죠? 글자가 뭐 하여튼 근데 비타민 A를 안 먹었어. 부족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없어 이게. 이게 없다는 얘기는 뭐를 못한다? 로놉신을 합성하지 못한다. 로놉신을 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색소가 부족해진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빛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의 양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감수성이 점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낮에 빛이 충분할 때는 당연히 여기 색소 몇 개 없어도 반응하겠죠. 근데 빛이 적어지는 밤이 되면 이제 흥분하기에 적합한 색소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흥분하기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야맹증에 걸리게 되는 거고 심해지면 빛의 양이 일정량 이상으로 떨어지면 안 보이죠. 여러분은 야맹증이 아니죠. 왜냐하면 밤에 뭔가를 피하고 계단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야맹증이 아닌 겁니다. 야맹증은 밤이 되면 맹인이 되는 병이 야맹증입니다. 선생님, 전 밤에 안 보여요. 저도 안 보여요. 밤에는 안 보여야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우리 빛이 초점이 정확하게 맞추면 요 부분에 꽂히는데 요 빛이 초점이 정확하게 맞는 곳에 원초세포들이 많아요. 이거 상을 되게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상은 선명하지 않지만 적은 양의 빛을 적은 양의 빛을 잘 볼 수 있게 해줘요. 우리가 이제 밤하늘에 별자리를 보거나 뭔가 어두운 걸 볼 때 주변시를 이용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주변시. 지구학 좀 하는 애들은 뭐 별자리 좀 봐본 애들 알 텐데 상이 이렇게 있으면 초점을 이렇게 맞추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데 초점을 이렇게 맞추면 이 옆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각도가 있으니까 옆을 보면 여기가 보이죠. 근데 이렇게 옆으로
사실은 이렇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보면 초점이 여기 맞는 거지.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를 보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니까. 그러면 빛이 내가 지금 여기를 초점을 이렇게 맞추면 빛이 이렇게 꽂히니까 이 정보가 원초세포로 가서 안 보이는 거야, 밤에. 근데 이렇게 보면 이 빛이 이렇게 꽂히죠. 그러니까 간상세포 쪽으로 빛을 보내서 더 잘 볼 수 있게 하라는 게 주변시를 보라는 이유가 됩니다. 예. 밤에 도둑놈 볼 때도 겁나 어두운 상황에서 움직이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잘 안 보여요. 살짝 옆을 봐야죠. 이게 이제 군대 가면 정찰하는 방법에서 주변시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시지만 잘 다녀오세요. 네, 잘 다녀오시고. 자, 비타민 D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왜 산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자,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콜레스테롤이 부족한 경우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넘치게 먹으니까. 먹으면은 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로 바뀌는데, 이게 햇빛에 있는 자외선을 받으면, 햇빛을 받으면, 뭘로 바뀌냐면, 비타민 D로 바뀝니다.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바뀌는 거죠. 콜레칼시페롤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물질의 명칭은 콜레칼시페롤. 근데 이 비타민 D가 뭘 하는지 잘 따라와봐. 비타민 D가 간에서 수산기를 하나 붙여요. 그 다음에 신장에서 수산기를 하나 더 붙입니다. 그러면 디하이드록시, 하이드록실기를 2개 붙은 디하이드록시 콜레칼시페롤이라는 물질이 돼요. 그게 칼시트리올이라고 부르는 활성형 비타민입니다. 활성형 비타민 D. 이 활성형 비타민 D가 하는 일은 뭐냐면 뼈에다 칼슘을 때려박거나 침착이라고 부르죠. 때려박는다는 표현 영상이니까 칼슘을 침착시키거나 아니면 신장에서 칼슘과 인산의 흡수, 재흡수 이런 데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충분한 양의 칼슘과 인산을 흡수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소장이나 신장에서 칼슘과 인산의 흡수에 깊이 있게 관여를 하죠. 햇빛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땅속 깊은 곳에서 일하는 광부들, 뼈가 굉장히 쉽게 약해지거든요.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뼈가 약해졌으니까 칼슘만 먹으면 되냐? 흡수가 안 되죠. 비타민 D가 활성형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거야. 이게 활성형으로 바뀌어야 요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에다가 칼슘을 침착시켜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칼슘은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몸에서 쓰이는 데가 많죠. 어디 쓰이나 칼슘. 근수축에도 쓰이고 신경전달 신경전달 물질 분비할 때 또 거기 때도 쓰이고 또 2차 신호전달자로도 쓰이고 우리 몸에 쓰이는 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은 햇빛을 쐬줘야 된다. 안 쐬줄 거면 비타민 D를 열심히 먹어라.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기작이 피부 색을 진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다라는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있죠. 이제 저희도 그러니까 적조지방은 햇빛이 너무 세. 그러니까 이거 하고도 충분한 양의 햇빛을 받아. 근데 햇빛이 너무 세면은 자외선이 이제 우리 피부 표면이 있고 밑에 진피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외선이 진피층을 공격하면 DNA의 구조 변성이 돼서 위험해요. 그러니까 양산을 씌우는 거죠. 이 사이에. 그 양산이 멜라닌 세포가 되는 거고 멜라닌 색소층으로 양산을 쓰고 있는 거야. 근데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양산을 2겹, 3겹 쓰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가 시커멓게 보이는 거죠.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진피층까지 안 가고 요 피부 표면과 밑에 진피층 사이에 멜라닌 색소 양산들이 쫙 있으니까 시커멓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써도 그걸 투과하는 빛만으로도 이게 돼. 근데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햇빛의 양이 너무 적어져. 그러니까 양산을 쓰고 있으면 가뜩이나 부족한데 양산을 쓰고 있으면 이 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칼슘의 흡수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양산을 쓰게 하는 그 기작을 없앴죠. 그러니까는 백인들, 저기 고위도에 사는 백인들은 멜라닌 색소의 이 층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시커매지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태우면 빨갛게 이제 화상처럼 빨갛게 됐다가 그 빨간 게 사라지면 그냥 하얘져요. 근데 우리 중위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여름과 겨울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언제는 많아야 되고 언제는 적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햇빛의 양에 따라서 피부 색깔을 바꾸죠. 그건 우리만의 특징인 거고. 예. 아랫동네 사람들은 뭐 항상 많으니까 그냥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기작 자체가 없죠. 그냥 항상 시커먼 거죠. 예. 이 햇빛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30분 이상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특히 겨울에 요럴 때가 좀 많이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겨울에 돌아다니면서 충분하게 햇빛을 쐬줘야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느덧 무기염류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어. 우리 좀 많이 배웠어요. 자, 보시면 요오드 왜 필요하다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T3, T4, 그죠? 그 다음에 철, 어디다 쓰? 헤모글로빈, 마그네슘, 요거 엽록소 AB의 중심 원소죠. 예, 엽록소 AB.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포르피린 구조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듐과 포타슘, 나트륨, 칼륨 펌프. 예, 중요하고, 염소 어디다 쓰나? Cl-. 과분국 만들 때. 그죠? IPSP 만들 때. 예, 그 다음에 가바수용체. 그 과분국 시킬 때. 예, 이런 거 쓰고요. 효과음 좋네요. 뭐 이런 거. 예, 어차피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자, 황 같은 거는 어디다 쓰나? 아미노산의 성분이죠. CHON, SP, 이황화 결합할 때 그 황들. 맞아? 그 다음에 요거 철황 단백질.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 전자전달계에서 철황 단백질 뭐라 불러? 예, 사이토크롬이라 부르죠. 그 다음에 인 어디다 써? 인. ATP, NTP, DNTP, 그 인. DNA에 있는 그 인. 당인산 연기의 그 인. 그죠? 칼슘. 좀 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느덧 이거를 외울 필요가 없어졌어. 그냥 아는 거죠. 이러니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없으면, 하는 일을 알면 없으면 생기는 일은 너무나 쉽게 아는 거죠. 그냥 아는 거지. 예. 자, 이제는 이렇게 하면 영양소는 끝이 나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먹는 거를 어떤 식으로 가공해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천천히 배워보도록 할게요.